도시숲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이란 국민의 보건 함양, 정서 함양, 체험 활동 등을 위해서 조성 관리하는 산림 또는 수목을 말하는데, 공원이라든가 학교숲이라든가 산림공원, 가로수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안에서 존재해서 도시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존하는 산림공원이랄지, 고공이랄지, 제방이랄지, 이렇게 가로수와 같은 식생의 총합을 우리가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도시숲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도시숲에는 자연적인 도시숲, 말하자면 도시 내에 있는 산림이라든가 또 수목원 등 보존하고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숲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도시숲, 학교숲이라든가 마을숲이라든가 비오톱, 그리고 가로숲, 특수 공간숲 등이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목적형 도시숲이란 말이 대두됐는데, 도시의 그 바람길을 만드는 도시 바람길 숲이라든가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설치하거나 조성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것들이 목적형 도시숲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디오를 동영상을 한 편 보고 다시 본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기준은 나무 한 그루 이상 도심에 이제 식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도시숲이라고 저희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여름에 땡볕에 서 있으면 얼굴 표면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더위를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실험입니다. 열성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도시가 뜨거워지는 걸. 그래서 거기에 이 열성 효과가 있을 때 도시숲은 냉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이제 도시숲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숲 지붕층이 주는 건능 효과, 나무가 숨쉬면서 나오는 중탄 효과, 그늘이 주는 반사율 저감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규모 이상의 도시숲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도시숲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도시숲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생활권 녹지 비율이 10평방미터는 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WH가 권장하는 기준이 9평방미터보다는 높지만은 생활권 도시숲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10년, 20년, 30년에 특히 미래 세대는 매우 혹독한 여름을 낮과 밤 없이 폭염과 열자에 시달리는, 에어컨 없으면 여름을 보낼 수 없는, 집 밖을 나올 수 없는, 건물 밖을 나올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도시 녹지 숲을 조성하고 도시 구조를 바꿔야죠.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대도시에서는 앞으로 생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 산림청에서는 최대한 도시숲을 확대하고 조성된 숲들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다음은 도시숲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의 기능에는 기후를 완화하는 기능, 또 소음을 감소하고 대기를 정화시키는 기능, 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휴식과 정서함양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경관 조성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기후 완화 기능입니다. 도시 수분 한낮에 그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 정도를 완화시키고 습도는 9에서 23% 정도 상승시켜줘서 친자연적인 그런 기후 조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양버점 나무는 하루 평균에 그 잎 1평방미터당 664칼로리의 대기를 흡수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그 15평짜리 에어컨 8대를 4시간을 가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시 내에 어떤 그 열을 가두고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바람기를 내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도시 열섬 현상 때문에 사실은, 도시의 기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제가 목포 살고 있는데, 목포의 그 동백나무보다도 광주의 동백나무가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빨리 피고 목련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 있는 목련이 빠르면 2주 정도, 늦으면은 10일 정도 더 빨리 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도시가 그만큼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 결실을 봐도 오히려 동백나무 원산지인 것보다도 훨씬 더 결실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도시 지역에는 도시 열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난대성 상로 가렵수들을 심었을 경우에 잘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 감소와 대기 정화 기능입니다. 소음은 이제 우리가 도로 양쪽에 가로수림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분리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키가 큰 침입수를 설치할 경우에 조성할 경우에 자동차 소음의 75%를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느티나무 한 그루가 이산화탄소를 2.5톤을 흡수하고 또 1.8톤의 산소를 방출하는데 그 1.8톤의 산소라는 것은 성인 7명이 연간 필요한 산소량 정도로 많은 거죠. 이렇게 도시숲은 소음 감소, 또 대기 정화를 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입니다. 1헥타르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kg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kg을 흡착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심에 비해서 부유먼지를 한 6% 정도, 미세먼지를 약 41% 정도 낮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뭐 평균 한 6% 정도,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한 41% 정도를 이렇게 경감시켜준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공기정화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나무나 풀에 어떤 그 미세먼지를 절감시켜주는 뭐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 나무나 풀에 잎에 이제 먼지들이 흡착 붙어가지고 말하자면 그것이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숲속에 가면은 나뭇잎이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우리가 간접 햇빛을 이렇게 이제 쥘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대기 중에 있는 이런 그 미세먼지라든가 또 오염물질을 나무 잎들이 흡착해서 이제 절감 말하자면 감소시켜주는 그런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그 도시숲뿐만 아니라 숲의 일반적인 기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휴식과 정서함양, 경관 조성 이런 기능입니다. 우리 도시민들은 이제 그 삭막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의식주가 뭐 대부분 화학 제품이라든가 또 뭐 원거리에서 생산된 그런 식품이라든가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대부분이 화학 제품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대부분이 유해 물질을 뿜는 그런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도시민들에게 그 휴식을 제공해주고 정서를 함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런 회색 도시숲에 나무를 심고 숲이 가꿔짐으로써 도시 내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도시숲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국의 도시림 현황을 보면은 1인당 도시림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이 이제 10.7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22평방미터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수치는 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9평방미터보다는 이제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대도시 말하자면은 뭐 서울이라든가 뭐 광주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수 면적은 7.1평방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주 좁습니다. 특히나 서울은 1인당 약 7입방미터에 머물기 때문에 뭐 런던에 27, 그다음에 뉴욕에 23, 파리에 13 평방미터에 비해서 너무나 그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너무 도시 숲이 적다, 도시에 쉴 만한 공간이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숲은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 숲이라는 것이 아무리 도시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무만 있어서는 우리가 숲이라 할 수가 없죠. 숲 속에는 나무와 풀과 온갖 동식물들이 어우러졌고 또 그 속에 그 온갖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평화롭고 안락한 곳이 말하자면 숲인데 야생조수의 서식 장소인 그 엣지 부분, 맞아, 우리가 숲에 막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인민부라고 하는데 이런 숲이 대부분 소실됐죠. 뭐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도로를 내거나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등산로가 너무 많죠. 사람들이 이용한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뭐 산속에 그 등산로를 마치 그 거미줄처럼 내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하게 등산객들이 임내에 출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산림 생태계의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고 또 계속 밟음으로 해서 담합돼 가지고 뿌리가 노출되거나 풀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지화가 되는 것이 큰 문제죠. 이제 그리고는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임상물질을 채취, 우리 동네 뒷산만 하더라도 그냥 봄만 되면 길이 반질반질 나죠. 고사리 그건 뭐 한 보따리 사면 얼마 돈 주도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 캐겠다고 뭐 다니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숲속에, 도시에 있는 숲속에 산토끼 한 마리도 지 몸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그 동물들이 사실은 마을 뒤에 도시에 있는 숲을 떠나죠. 그리고 이제 또 나무를 그 심는 것도 보면은 무분별하게 우리 그 전통 수종을 무시하고 예래 수종을 심는다든가 아니면은 전혀 생뚱맞게 무슨 뭐 전통적인 우리 그 숲에다가 약초로 쓸 수 있는 무슨 그런 상록 하렵수를 심어가지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소위 숲 가꾸기를 한다 해가지고 아주 무분별하게 이 감독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그 설계가 미비한 상태로 실적 위주로 나무를 베다 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숲 가꾸기가 아니라 숲 해치기라고 그러는데 이 숲을 가꾸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겠지만은
철두철미한 그런 설계에 의해서 또 감도가해서 나무를 베는 것은 무턱대고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남겨둘 나무는 남겨두고 숲이란 것이 말하자면은 계층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부에는 이제 풀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떨기나무 말하자면 감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키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키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새라든가 이제 짐승들도 자기들의 이제 그 먹이라든가 또 집도 낮은 나무에 떨기나무에 짓는 그런 저기 동물이라든가 조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청설모 같은 것들은 이제 높은 나무에서 음식 먹이를 취하고 비둘기라든가 이런 새들은 또 높은 곳에 이제 둥지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일정한 나무만 놔두고 다 이제 벌채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동물들한테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안 그래도 도시 숲이 양쪽으로 부족한데 이것이 이제 단절화되고 파편화된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숲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자면은 숲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옥상 조경이라든가 벽면 녹화라든가 산울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제도를 말하자면 시행을 해서 적극 권장하고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절된 숲을 생태 통로를 통해서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이제 숲길 수와 폭을 축소해야 됩니다. 맞으면은 우리나라의 뭐 마을 뒤에 있는 산속에 가면 트럭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숲길이 커져 있어 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또 도시 안에 있는 숲에는 야간 조명이 밤새도록 불을 켜가지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숲 가꾸기도 문제고 그 다음에 숲을 단절하는 뭐 소득 없는 그런 견작지들이 많죠. 말하자면 제가 사는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 유달산 밑에 무슨 유채를 심거나 무슨 봄동을 심는 그런 밭들이 있는데 사실 생산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숲을 확장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구조물도 많이 있죠. 뭐 굳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철봉을 하거나 또 몸을 뭐 이렇게 푸는 그런 기구들을 놔둘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체해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도시숲의 단절 현상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목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포에는 이제 흔히 사람들이 유달산만 생각하는데 사막도 정도나 생각하죠. 그런데 10여 개가 넘는 이런 산들이 있는데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였겠지만은 이제 뭐 집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내면서 이제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는 없으니까 단절되어 있는 이런 숲들을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밤산 같은 경우에는 이밤산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생태 통로를 통해서 맞으면 연결이 됐고 또 부주산과 부흥산도 생태 통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요 위에 이제 도청 뒤에 있는 맞으면 오룡산에서 고라니가 이 생태 통로를 통해서 부흥산까지 오가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대박산하고 양을산 사이에도 길이 나서 단절이 되고 대박산과 지역산 사이에도 국도 1호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생태 통로를 통해 연결시키줌으로 해서 숲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도 일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동식물들에게 영역을 넓혀줌으로 해서 서식지를 확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양을산과 대박산과 지역산을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화해서 맞으면 연결을 한다면은 지금은 뭐 불과 100몇 헥타르에 불과하지만은 400 헥타르가 되는 이런 큰 도시숲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목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그 목포 이밤산에 생태 통로고 이것은 이제 목포 부흥산하고 부주산의 생태 통로인데 이 생태 통로를 통해서 말하자면 사람도 이동하지만은 동물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과거에는 이제 생태 다리라 그랬죠. 생태 다리라는 것은 뭐 그냥 동물이 이동하는 개념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생태 다리란 말 쓰지 않고 생태 통로 말하자면 에코 코리더라고 그러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의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람을 통해서 이동하거나 동물의 털을 위해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생 동물이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이 이동한다.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 통로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생태 통로를 통해서 실제로 먼 곳에 있는 이런 고라니라든가 뭐 메토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식지가 굉장히 좁았지만은 생태 통로를 놔줌으로 해서 이런 동식물들의 이제 서식지가 넓어지니까 뭐 많이 번식도 할 수 있고 안정된 그런 서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도시숲의 입체적인 확산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세종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옥상의 조경인데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옥상 조경을 하면은 미관도 좋고 도시의 여러 가지 공기 정화라든가 또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외국에서 하고 있는 수직숲 아파트인데요. 우리나라 아직 없죠. 그 다음에 벽면을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공기 정화라든가 도시민들 정상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뭐 관공서라든가 이게 담장을 모두 이렇게 산울타리 보통 생울타리다 그러죠. 생울타리로서 조성함으로 해서 도시숲을 말하자면 확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시숲을 입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숲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